자,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평강으로 이제 축복해드리면서 우리 심리치료교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축복의 비비를 또 내려주시고 모든 산천초목들이 참으로 새록새록 활기차게 생명력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모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주 만물이 주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이 자연 계시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다시 한 주 만에 만나서 심리치료 교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눈물지며 슬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들에게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심리치료 교실을 통해 성경적인 심리치료와 또한 우리 심리학과 또 치료 기법을 또 통해서 어떻게 하든 또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심리치료를 받으며 영적인 건강과 또 정신적인 건강과 삶의 모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이야기 치료 기법을 통해서 이제 치유의 기법, 또 치유의 과정, 또 치유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이 이야기 치료를 통해 사람들에게 좋은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이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발견하며 또한 치료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며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치료의 기법이 잘 이루어져서 모든 듣는 심령들에게도 또 큰 그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지난번 우리 강의에서는 게슈탈트 치료 기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자, 도움이 좀 되셨었죠? 이제 우리가 잘 또 써먹어야 되고 또 내 자신도 한번 자꾸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또 누구나 사람은 외로운 존재라고 그러죠. 우리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혼자 있으면 참 외롭다. 또 비가 오면 옛날에 그 어떤 추억들이 생각하면서 회상에 빠지는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나친 회상에 빠지다가 또 우울감에 들어가서 또 그 우울증이 다시 또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죠. 치료받다가 되게 중단할 때 우울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다시 또 재발이 됩니다. 뭐 감기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되면 또 우리가 막 추운 날씨에 이렇게 몸 관리 제대로 못하고 과로하면 또 다시 회복 재발되는 것처럼 우리 이런 그 멘털 디지즈라는 이 정신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픔들 쉽게 말하면 또 괴로움, 실패감, 분노감 뭐 그런 거 하면 또 좀 더 단계가 올라가면은 정신적인 그런 그 분열 현상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만 자, 오늘 이야기 치료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성장 과정이 있죠. 그 성장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집사님의 성장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럼, 네, 저는 뭐 어제 태어났고, 또, 초등학교 때는 참 행복했는데, 뭐 갑자기,
아버님 세상을 떠나셔서 생활이 어려워져서 그때부터 생활 전선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참 힘들게 자랐습니다. 그죠? 이런 성장 과정이죠. 네. 또 뭐 대인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대인관계는 요즘에 뭐 가까운 분들은 얼마나 되고 또 정기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고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통해서 거기에서도 아니요. 전에는 친했던 친구들인데 요즘 이상하게 좀 멀리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럼 그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친구 때문에 안 만나시는 거? 이렇게 끝을 딱 잡아서 예리하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는 거는 질문을 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담할 때는 들어주기 상담이 있어요. 리스닝 카운셀링이죠. 그러나 어떨 때는 질문을 또 정확하게 하면서 그 질문이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내성적인 성향의 분들은 그 질문을 하고 이야기해서 이게 말꼬가 터져야 말문이 말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가 하면 또 좀 성격이 활발한 O형 스타일들은 뭐 안 물어도 혼자 또 막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죠. 그러면 좀 상담이 쉬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런 분들은 또 이야기를 안 하면 답답하니까 막 말을 막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절제 있게 조절하면서 또 질문을 던지면 또 서로 계속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뭐 친구 같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형제 같기도 하고 자매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라포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밀도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권위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면 이거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카운셀링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좀 온화하고 마일드하고 스마일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랑 좀 얘기하고 싶다라는 신뢰감을 주는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인생은 늘 성공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튜브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사람이 성공만 계속 하겠어요? 갑자기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뭐 요즘은 이 uncertain times라고 하죠.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성공했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인류에서 다닌다고 해서 계속 인류에서 다닌다는 보장이 없는 시대. 오늘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렇죠?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70년대 초나 뭐 이렇게 80년대 뭐 중반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가졌던 건데 요즘 보세요. 뭐 교대를 나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그런데 아니 그 아이들 부모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게 그게 더 힘들어. 아이 키우는 것보다도. 이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교권을 보장해 달라 데모도 하고 말이지. 뭐 이 곳곳마다 다 이렇게 아우성이에요. 왜? 원래는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 목표를 가지고 전인적인 아동들로 또 학생들을 키우려는 꿈을 가지고 교육대학도 가고 또 사범대학도 가고 그래서 시험을 봐서 교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자꾸 무너져 내려가니까 모든 게 불확실하고 내가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10년 동안에 초등학교 교사뿐 아니라 뭐 어떤 중고를 포함해서 자살한 교사들이 144명이에요. 자살한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현장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교사분들이 144명이다. 그래서 뭐 한 단면이겠지만 이렇게 참 행복을 꿈을 꾸다가 참 불행하게 또 절망 속에서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고 동기를 우리가 부여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들이 카운셀링의 상담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말이죠.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얘기하고 싶지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왔다 또 그걸 아픔을 품고 또 가는 거예요. 또 다음 주 오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카운셀링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예. 자, 상담이란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례를 연구해야 되고 또 어떤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죠. 왜? 아무래도 사람들을 도움을 줘야 되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기법, 치유 기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연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야기 치료 기법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야기 치료라는 것은 이제 개념이 있고 또 역사가 있어, 히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경청과 공감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집중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또 자서전적인 그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뭐 이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남자들이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 술자리에서 자기 어린 시절, 뭐 아니면 사업을 했으면 사업할 때 잘 나가던 시절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재밌고 행복한 이야기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또 빠질 수 없는 거, 군대 이야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이야기 또. 그런 것이 다 뭐냐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를 우리가 일원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술술술술 나오는 모든 삶의 문제를 통해 치유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들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퀘스천네요. 질문 기법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리얼라이징 시켜주는 거고 언더스탠딩 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내가 술을 좋아했지만 내가 지나치게 술을 먹는구나. 또 술을 먹음으로써 피해를 주고 있구나. 가족들에게, 주변들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인지시켜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술을 내가 그만 먹어야 되겠다. 뭐 일주일에 매일 먹던 거를 그냥 일주일에 이제 그냥 한 번만 먹겠다. 담배를 그냥 매일 피던 거를 이제는 담배도 최소한 줄여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단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 치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죠.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려운 기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물론 좀 있으면 제가 이제 그 기법을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해보시면 쉽다 생각이 될 겁니다. 우선 정의를 말씀드리면, 자, 이야기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야기라는 건 어떤 사물, 현상, 경험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한 스토리, 그 포커스, 핵심을 잡고 풀어나가는 과정을 이야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스토리텔링이다.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그 스토리텔링 강좌도 한 적이 있어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스토리를 구성하는 법, 이야기도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에도 기승전결이 있고 인생에도 기승전결이 있어요. 출생, 성장, 또 성공, 또 실패, 또 다시 그 다음에 어떤 도전, 그리고 또 인생의 황혼기, 뭐 이렇게 맞이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논리성 있게 만들어내는 이론을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요즘 TV를 보면 여러분 광고가 다 스토리텔링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해석의 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내적 자아가 외부 세계와의 관련 속에서 빚어내는 자기 해석의 틀. 좀 말이 조금 이론화시키니까 좀 딱딱해 보이지만 사실은 쉬운 얘기예요. 내 내면 속에 밖에는 외부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눈 뜨고 세수하고 그리고 뭐 샤워하고 다 머리 빗고 옷 입고 나가면 외부 세계예요. 거기는 그 외부 세계에서는 뭐래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고 사건이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줄거리를 만들어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또 누구나 그냥 뭐 무의식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치료 기법에 적용을 해서 치유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자, 뭐 굳이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 치료에 대한 역사를 말한다면 이미 소크라테스는 2500년 전에 벌써 이 치료 이야기식의 그러한 담화를 통해서 철학에 대한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대화식으로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면서 인생은 존재할 의미가 뭐냐,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하죠. 그러면 뭐 먹기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을 거란 말이죠. 집사님은 왜 살아요? 오늘 하루 살 때 왜 삽니까? 그럼 난 밥 세 끼 먹기 위해 삽니다. 이건 조금 좀 목적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동물들도 밥 세 끼 먹기 위해 사는 거 똑같으면 동물이나 인간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그 view of life라는 그 가치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왜 살아야 되지 오늘 하루를 할 때는 가치가요. 가치를 찾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왜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며 또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떤 종교나 마찬가지지만 종교에는 가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뭐냐 할 때 뭐 굉장히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산다는 것의 목표는 그러니까 what's the purpose of our life? 인생의 목적은 결국 창조주와 내가 만나는 사건이에요. 창조주와 내가 만나는 사건.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는 거다. 다시 태어난다. 즉 영적으로 재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piritual reborning 한다. 영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삶을 살면서 살았던 수많은 방탕한 생활들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이제 내가 결신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새 생활을 살아가기 위한 가치관을 가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되는 거죠. 너희는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이야기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치를 심어주는 거죠. 가치와 목적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대화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깨우쳐주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브리지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카운셀러가 내담자를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대화하면서 하나하나 스스로가 말하면서 본인이 내담자가 깨닫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이러한 과정으로 나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치료기법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될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도 그레고리 베슨이라는 분이 이러한 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만들어 나가면서
호주의 그 남부 출신 마이클 화이트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이론적으로 또 기초로 갖다가 이제 놓게 됩니다. 네. 그래서 80년 후반에 가서는 이제 그 아내인 그 인류학자죠. 데이빗 앱스턴과 함께 이야기 카운셀링이라는 이론책을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에 도입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1990년대 이후부터 이제 사회심리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제 여러 임상 이제 시험을 하면서 상담에 적용하면서 그 접근 방법들을 헨리 모레이라든가 에릭 에릭슨, 뭐 알프레드 또는 아들러 이런 유명한 심리학자들의 또 임상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론적 기초도 세워지고 상담의 한 그 기법으로 자리를 잡아서 지금은 굉장히 파퓰러한 아주 그 인기 있는 치료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럼 이제 기법을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째, 이야기 상담 기법에는 이야기를 드러내는 외현화라는 게 있어요. 외현화는 안에 품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자기 문제를 내담자가 대화를 유도해서 스스로가 말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무엇이 이렇게 힘드셔서 오셨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담 받기 오셨습니까? 라든지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할 때에 이제 찾아온 내담자도 자기 안에 많은 것들을 마음에 준비를 하고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카운셀러와 만날 때에 또 받는 인상이 있어요. 이미지가. 그래서 그 이미지가 뭐냐면 관계 맺기라는 거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처음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신뢰성도 줘야 되고 또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대번에 막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첫 회개에는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고 친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간단한 심리 테스트 정도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해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좀 더 친밀해지죠. 한번 만났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더 내담자 입장에서 뭐 경계를 하거나 또는 뭐 어떤 것을 숨겨놓고 얘기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다 보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받아주면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이야기가 나오다가 자기의 어떤 그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의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분노에 빠지기도 해서 어느 순간 이야기가 팍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상담이.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해주면서 뭘 해야 돼요? 카운셀러는 그분이 그러한 많은 이야기를 드러내면서 그가 잡아야 될 핵심이 뭔가 그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화가 나셨군요. 그때 그 화났을 때 그 화가 선생님을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그죠? 즉 그 사람과 화를 동일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떤 술을 많이 막 먹으면 그 술과 그 사람을 그냥 동일시시켜 버립니다. 사실 그 사람은 술을 먹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야. 속상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실패감 때문에 또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냥 그 외롭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거는 문제야. 그냥 해결할 과제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에이, 저 사람은 술도 먹고 슬퍼나 하고 화나 내고 말이야 맨날. 그거와 똑같이 동일시하면은 상담사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항상 이분은 내가 가진 그 알코올, 술 먹는 그 문제와 내 인격을 분리시키고 나를 이해하는 분이구나. 이분은 원래 이런 분은 아닌데 술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이해하고 있구나.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대개 우리는 겉에 결과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대개 뉴스 나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살해했어. 살인 사건이 났어. 그러면 그 과정이 있죠. 그 과정. 그래서 그것을 법정에서는 가리는 겁니다. 살인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이 우발적이냐? 정말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계속 당하다가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서 살해를 했구나. 이렇게 판사가 인정이 되면 그때는 형량이 줄어들어요. 또는 이분은 정신분열적인 현상이 있어서 평상시에도 그러한 분열 현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공격적이었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돼서 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일과 살인의 어떤 동기와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느냐는 그 이유와 증거가 뚜렷하다 그러면 그것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하물며 상담할 때는 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사람을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 현재 저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을 저런 사람하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는 자, 우리 한국도 굉장히 그 디보스 레이시 높아. 그러니까 이혼율이 굉장히 세계적이에요, 지금. 네? 자살률도 1위지만 이혼도 뭐 옛날엔 이혼하면 7거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예? 60년, 70년대에는 7거 지역. 그러니까 여자가 이혼하면 어디 고개를 들고 못 댕겨. 요즘은 그게 어때서? So what? It's my life. 내 인생이야. 나는 저 사람하고 살 수가 없어서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내 뉴 라이프를 살아가려고 한 건데 그게 어때서 So what? 그러는 거예요. 서구 선진국 형태로 바꿔줘 가는데 굉장히 빨리 막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혼이라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이제는 막 이렇게 죄의식이라기보다 또 다른 나의 인생을 위하여 이렇게 바뀌는 문화가 들어온 거죠. 또 물론 거기에는 셀피시 마인드가 한몫을 합니다. 이기적인 생각. 그러니까 뭐 자식도 필요 없어. 그냥 내 인생만 행복하면 돼.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구겨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다 버리고 떠날 거야. 그리고 그냥 가방을 든 여인이 돼가지고 사라져버려 갑자기. 에? 자, 가방을 두고 또 떠나는 남자가 되고 말아. 그러면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아이들은 거기서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한 행동이 결국은 자녀들에게는 나중에 성장이 되면 굉장한 분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을 하기가 쉽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사가 참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 상담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가족 관계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즉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많은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만 거기서도 교회 나오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난 교회는 절대로 안 나간다고 하는 남편이 있는 거고 아들이 있는가 하면 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산다 할 때 서로 간의 가치관이 틀리고 그 다음에 문화관이 틀리고 인생관이 틀리면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그 집안이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예. 거기다가 또 성격도 안 맞아. 습관도 안 맞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갈등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 중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사람이,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외현화라 하는 거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것을 들어주고 그 말을 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 드러내기라 해서 외현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얼마나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예. 두 번째는 이건 뭐 우리가 전에도 뭐 많은 강의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는 거죠. 이거는 이야기 상담할 때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내가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청을 피하거나 이 사람 듣는 거야 뭐는 거야 그냥 뭐 딴 데 쳐다보고 있는 사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냥 딴짓하고 앉아있어. 나는 막 아프다고 죽겠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니 처방전 써가지고 저기 약 드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 이러면 기분 나쁘죠? 좀 들어주기를 원해서 간 거 아니에요. 머리도 아프다, 배도 아프다, 기침도 나온다, 뭐 얘기해서 그러자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고 한마디 해주면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 의사분은 참 됐구나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또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할 때는 사소한 얘기라도 경청을 하라. 그것이 상담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잘 들어주면 이분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것을 끌어낼 수 아는 것이 바로 경청이고 공감이라는 얘기죠. 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야기를 듣되 먼저 절대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네.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한 번에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수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일단 판단은 유보하고 계속 들어주면서 그가 점점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경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야기와 질문이죠. 예. Storytelling and question 이런 말이죠. 그래서 상담자가 이제 대화를 합니다. 할 때 그 내담자, 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을 내담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그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의식적인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숨어져 있는 무의식적인 것도 있는데 사실 그 무의식 안에 많은 걸 숨겨놓잖아요. 괴로운 거, 이건 절대 말하면 안 돼 하는 비밀스러운 거, 이런 거는 꼭 숨겨놓는단 말이지. 이거는 무덤까지 가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이 늘 괴로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치유가 돼서 내가 거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지. 예. 그래서 그것이 억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체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자꾸 양파 껍질 벗기듯이 그 안에 상처의 껍데기를 자꾸 벗겨서 나오게 해서 스스로가 거기서 이제 터널에서 나오게끔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대화할 때도 공감해 주면서 이게 그런 아주 깊은 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상담자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요한 거는 질문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한참 듣다 보면 거기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같이 울고 있다가 잊어버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성 카운셀러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너무 슬픈 이야기 듣다 보니까 같이 훌쩍훌쩍거리고 울다 보니까 상담이 실패되는 거예요. 그럼. 지나친 공감이 되니까 그것이 뭐가 돼? 전이가 된 거지. 그 감정이 지나치게 나한테 와버려. 그래서 카운셀러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또 너무 사무적으로 하고 또 딱딱하게 막. 그래서 공무원처럼 말이지. 뭐 그렇게 또 하면 또 안 되겠죠. 예? 예. 자, 네 번째는 자서전적으로 이야기를 하게끔 도와주라. 예를 들어, 집사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그러면 집사님 뭐라고 그래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구이동입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러면 그렇습니까? 자, 뭐 군대 생활은 또 어디서 하셨나요? 군대 생활은 내가 뭐 강원도 어디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성장 과정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하고는 어떤 추억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만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자기 인생 스토리를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만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집사님은 김선우 전 같은 경우는 몇 살 때 걸 기억해요? 제일 어릴 때 기억 중에서 몇 살 때 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가? 네,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제 생각에는 한 18, 19살 때 폐렴으로 죽었어요. 폐렴으로 원래 세상을 떠났어요? 예. 가족력이 좀 배가 안 좋아요. 가족적으로. 예. 근데 이제 그때 집에서 많이 쉬고 했는데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어요, 언니가. 근데 이제 동생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어린 대공원이나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제 기억에는 구경을 엄청 많이 시켰어요, 언니가. 남동생들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언니네. 예, 예. 그러니까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 당시에 그게 힘든 일이거든요, 한다는 게. 근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계속 그때 기억이 나요. 언니에 대한 기억이 나고. 그때 행복했던 게 친구들이 이제 막 동생들이 막 욕하는 언니는 우리 동생들은 다 예쁘다. 그러니까 막 아무리 뭘 해도 우리 동생들은 다 예쁘다는 식으로 남 앞에서는 싫은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동생들을 다 이렇게 보호해주고 커버해주고. 그 바쁜 와중에도 뭐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렸을 때 때문에.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었나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얼마나? 오빠 밑에였으니까 저는 이제 넷째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그때 지금 삶에서도 그때 기억이 계속 어떤 때는 떠올라요. 왜냐면 어렸을 때 언니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몇 살 때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8, 19? 고등학교 때니?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집이 힘들다 보니까 학교를 안 다니고 일을 갔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이 잘못되는데 20살일 수도 있고. 제가 그때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이. 어렸을 때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언니가 데리고 다니니까 왠지 든든했던 아무한테나 가면 나를 방어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의지를 많이 한 거지 언니를. 네. 동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회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집사님은 굉장히 이제 행복했고 그러면서도 좀 마음에 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죠. 좀 충격이 컸죠. 그렇죠. 집에 있으면 이제 폐렴이 있다 보니 그때부터는 집에서 쉬었어요 계속. 근데 이제 매 아픈 모습만 보게 되고 또 이제 예전에는 몸이 아프면 왜 굿을 많이 했잖아요. 굿을 많이 했던 기억이 엄청 많이 나요. 언니 때문에. 그러면 그 원인이 폐결핵의 폐염이에요. 폐렴 때문에. 그 항생제만 잘 복용하면 초기에 다 낫는 병인데. 지금은 근데 그게 그때는 안 그랬죠. 그때는 이제 다 그랬었죠. 병원도 잘 못 가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에겐 그것이 성장 과정에서 행복과 상처, 충격이 같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죠, 아무래도. 그렇죠. 장녀가 세상을 떠나니까. 제가 있을 때 이제 언니가 옷도 물려 있고, 제가 그랬었는데 엄마가 이제 아무래도 언니를 어렸을 때 보냈으니까 충격이 많이 컸겠죠. 근데 이제 저도 어렸고, 근데 이제 그때 언니가 죽었을 때 우리 엄마가 저한테
너 때문에 죽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엄마가 하도 언니를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언니가 나한테 너무 잘했던 것도 있고, 이게 자꾸 이제 감정이입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지금 그 어머니가 한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이제 그냥 받아들여 어릴 때니까. 신경 커서 그럴 수도 있다. 누구한테는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는 친한 분들한테 예. 솔직히 나 그런 얘기도 들었었다 예전에. 아. 근데 그러고 나서 엄마가 또 몇 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언니가 세상 떠나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하니까 이제 그제도로 이사를 갔어요 저희들이. 그제도로 이사 가서 엄마가 몇 년 안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원인이 뭐죠? 그때 엄마가 워낙 몸도 약하고 이렇게 좀 많이 아프셨어요 원래. 몸도 약하다 이러다 보니까. 근데 또 제가 그때 컸을 때도 우리 큰아빠가 또 저한테 몇 대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이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큰아빠한테 그걸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도 따져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느냐. 근데 이제 그냥 커서도 그냥 뭐 오빠가 그때는 충격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장해 왔는데 제가 원래 사춘기가 없이 컸어요. 이제 언니 죽고 또 엄마 돌아가시고 밑에 동생들이 줄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사춘기 없이 컸고 제가 원래 좀 철이 없었어요. 엄마한테 때를 많이 쓰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엄마 돌아가시면서 제가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아버님은? 아버지는 이제 계셨죠. 그 아버님 역할을 다른 동네에 사셨고 우리는 이제 이 동네에 사셨고 일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았죠. 제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그러고 성격이 성격도 그렇고 번식한 것도 그렇고. 근데 동생들이 있다 보니까 뭐 힘든 일이 있어도 나 혼자 그냥 삭히고 그냥 울고 이렇게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조금 외로우면 좀 힘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남한테 좀 의지하게 되고 조금 뭔가 상처를 주면은 그렇죠. 별거 아닌 거에도 내가 상처를 입게 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두려워지고 또 조그만 일에도 내 스스로가 상처를 입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크면서 이제 조금 사람에 대한 이런 게 조금 뭐 집착이라고 할까? 내가 저 사람한테 한번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뭔가를 해주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를 줬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의지하고 애착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네. 그러면서 크면서 이제 뭐 이제 나름대로 심리책도 읽고 뭐 이렇게 또 사람들하고 이제 내 스스로가 원래 제가 좀 성격이 좀 남한테 잘 다가가는 스타일이에요. 친밀도가 있는 거지. 내가 먼저 말 거는 스타일이고 또 이제 남한테 들어주는 스타일로 이제 제가 성장 과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집사님은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두 가지의 어떤 그 풀리지 않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니가 세상 떠났을 때는 어머니한테 들었어. 너 때문에 언니가 세상 떠났다.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오빠가 또 그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굉장한 좀 충격 아니겠어요? 뭐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나 때문이랄까? 내가 괴롭힌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뭐 생활전선에 나가서 모든 걸 다 하는 건 왜냐하면 오빠도 있고 다른 형제도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뭐 이해가 되거나 한 게 있나요? 이제 지금 와서 한 보면 번도 내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 물어볼 수는 없었고 오빠한테도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거 왜 안 물어봤어요? 그걸 그냥 왠지 물어보면 부담스러울까봐? 혹시 또 오빠가 당황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당황할 수도 있고 나는 기억에 남는데 오빠는 그냥 그때 그냥 내뱉을 수도 있었으니까 기억을 안 날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냥 지금도 제가 가끔 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물어보시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오케이. 네, 자, 제가 이제 질문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자서전 이야기를 잘 하셨어, 집사님이. 제가 이제 질문에. 그래서 거기서 지금 우리가 찾아낸 게 뭘까요?
집사님이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주저한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혹시 당황해 할까봐. 또 아니면 뭐 그냥 얘기한 건가? 툭 뱉은 건가? 홧김에 스스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클리어 아웃 하려면 깨끗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가 필요한 것이 역시 또. 그때 오빠가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했어? 기억나? 기억나? 이렇게 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이제 세월도 뭐 한참 지났고 그냥 제 기억에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해서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자기 내면 세계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건강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인적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닌데 언니나 어머니가 돌아가심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할 때는 어릴 때는 못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또 뭘 모를 때고 하지만 점점 크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왜 나 때문에 그랬어 할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주제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이 비슷하게 있을 거예요. 집사님 성격으로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그냥 접어두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렇게 접어두고 집어넣어놔. 그러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부정화가 되다 보니까 집사님에게 좋은 영향을 안 주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오면 문제를 직면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빨리 그것을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언니가 아팠을 때 구술했다고 그러는데 무속인 내다 놓고 또 그런 또 암시적인 또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니네 집안에 뭐 삼재가 있느니 뭐 아홉수가 있느니 아니면 뭐 몇째 어쩌고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또 번쩍 또 들기도 하네. 그럴 수도 있죠. 뭐 어릴 때라 잘 기억을 못 하겠지만은 그냥 무당이 그냥 뭐 거기에 이제 집사님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마가 꼈다는 둥, 되게 거기 안에 무슨 뭐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둥, 뭐 이거 전혀 뭐 그렇지 않은 거지만 옛날 분들이 뭘 이해 모르니까 무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구술하고 쫓아낸다 그러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지식이고 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어렸을 때 사람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내 여동생은 태어나자마자 막 집도 사고 막 가세가 늘어나니까 복덕이라고 그러고 또 형은 또 누나는 이제 장녀니까 맞달리니까 또 이뻐하는 것 같고 형은 또 장남이니까 큰 집에 가도 꼭뭐 형만 챙기고 대접받고. 찬밥이고 말이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셋째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뭔가 좀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뭔가 이제 보여주려고 하면 매일 뭐 개구장이처럼 뭐 매일 놀러나 다니다가 들키기만 해가지고 혼나기만 하고 형이랑 옷을 똑같이 사줘 바지를 나만 다 빵꾸나 무릎에 나만 혼나고 참 형은 깨끗이 입는데 너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옷을 어렸을 때 그냥 보면은 이 자아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뭘 해도 이렇게 그 이제 자존감이 그러면 이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성격은 외향적인 것 같은데 되게 소심을 해요. 모여면서 이렇게 보면은 뭐 사람들도 잘 모으고 뭐 홍화대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어디 대인 관계라든가 어려우신 분들 앞에 가면 말을 못해. 그거는 대면 기피증이 생긴 거예요. 어릴 시절에. 그래서 이제 샤이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부끄러워하는 현상. 어릴 때. 그래서 그게 커지면 성인이 돼도 남들 앞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거나 뭐 발표하거나 하는데도 굉장히 막 부담을 느끼는 제일 단점이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심성. 그 어린 때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하게 뭐 노래 부르고 앞에 가서 뭐 발표하는 것은 뭐 죽기보다도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주변에 형이나 누나나 누가 잘한다 자꾸 자긍감을 넣어주면 그러면 거기서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지. 그런데 비교 의식이 돼버리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꾸만 뭐예요? 대중 앞에서 나 뭐 내놓을 게 없는데 말이야. 형은 공부 잘하고 다 자랑받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릴 때는 굉장히 커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O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O형 성격인데도 굉장히 막 억압이 된 거야, 감정이. 그래서 100%의 O형을 못 드러내고 50%만 드러내고 50%는 인사이드, 내성형으로 이렇게 형태가 바뀐 겁니다. 성격이. 예. 그래서 그 50%를 갖다가 다시 세워줘서 활발한 아이로 만들어주는 것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뭐 형이나 누나나 부모들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 원래는 제가 지금 형이 공부를 잘하고 지는 공부도 참 많이 썩 잘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땡깡을 부리는구나. 요걸 캐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형처럼 넌 더 잘할 수 있어. 그거 괜찮아. 잘할 때는. 해서 받아주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거기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혼내주는 한두 마디라도 또 형이 또 너는 임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예를 들어. 그러면 거기에서 상처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해소가 안 되고 눌려 있다 보니까 성격도 활발한 부분이 많이 인사이드, 내성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형이 혼자 하는 거예요. 내성형과 그다음 외향형이 같이 있게 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내가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통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집사님 그걸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제 그런 시간 속에서 자꾸만 이제 교회 나오니까 자꾸만 회장을 시키고 막 하는 것을 그렇죠. 시켜. 자꾸 밖에 나와 네. 이야기하게 하고 그래서 나한테 또 이런 또 끼가 있구나 몰랐던 거. 원래 있는데 눌려 있는 거죠. 예. 나한테도 이런 또 추진력도 있고 뭔가 있는데 내가 봐. 자꾸만 회장만 시키시는 거야. 그냥 배우라고 단점을 원하라고 막 뭐 소개시키질 않나 그냥. 그거 잘한 거죠. 그 교회에서 잘한 거지. 나의 원한 모습들, 이 단점들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훈련도 되고죠. 예. 근데 이게 뭐 60, 70, 80대도 이게 치유가 안 되면 그런 상태로 그냥 인생이 그냥 가버리잖아요. 네, 성격이 이제 고착화돼서 나는 이런 성격인갑다 하고 이렇게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되지.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소풍이고 뭐 어디 놀러 가면은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게 그렇게 수치스러워. 시키면은 그냥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운동할 땐 1등이야. 다 전체를 그냥 하는데 그런 데 가면은 대중 앞에서 하는 거. 네. 근데 또 그래서 내가 또 사교춤을 또 배웠어요. 했더니 끼가 많아. 지금은 춤추면 다 앉아 사람 친구. 정식으로 배웠으니까 그렇지. 끼가 있구나 이런 게. 잘하네. 뭐. 네, 몰랐던 게 인정해 주는 거지. 근데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나는 이렇게 어렵고 주저주저 하는데 말을 또 잘한다고 그러고 또 괜찮다고 해서 난 모르겠는데 아닌데요. 그게 내가 아닌데 지금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그렇죠.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는 거죠. 과거 속에서 내가 가졌던 경험,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면서 경험, 신앙생활에 들어와서 가지는 좋은 경험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내 안에 상처받은 것을 고치기 위해서 또 심리학을 공부를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니까 바뀌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요즘은 이제 뭐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형대로 또 힘들겠구나. 그렇죠. 형제간의 구조에서 서열에 따라서 형제간의 갈등도 이해가 되는 거고. 네네. 맞아요. 안 들었을 때는 이해를 못하고 원망하고 인정도 안 해주고 그냥 뭐 그렇죠.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있고. 심부름만 다 시키고 구준이 다 시키고 나만 그냥 나만 희생이야 이러고. 그냥 뭐 어머니가 제일 편안하니까 심부름 되게 안 해. 어느 정도냐면은
여름에 물이 들어왔어 방 안에. 장마가 와서 안 일어나. 어머니랑 나랑 그냥 발동기 돌리려고 그냥 둘이 그냥 저기 이제 3단지가 저희 집이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 집으로 남았댔어요. 다들 이제 난지도로 무허가들은 난지도로 다 가고 우리 집만 건물만 있고 웅덩이가 이렇게 다 있으니까 물이 계속 쌓이니까 보상이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들어와 그랬어. 그냥 어머니랑 나랑 둘이 그냥 비를 원망하면서 그냥 이 호스를 메고 그냥 발동기 돌리려고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 그죠? 그렇죠. 감사한 게 아버지가 그냥 뭐 47살에 돌아가셨지만은 일찍 돌아가셨네. 네, 중1 때. 그래서 저는 포기했죠.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왜 돌아가셨네? 그때? 고혈압. 혈압 원래 높았어요? 네, 하고 5일 만에 쓰러지셔가지고. 그 원래 혈압이 있으셨는데 원체 건강하니까. 무시했구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알고는 있겠지만은 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키가 크셔가지고 아버님은 별명이 꺽다리 김씨니까 키가 그렇게 크니까 꺽다리 김씨라고 그러는데 나는 뭐 어머니 닮아서 그런지 키가 안 커. 그래서 참 그래서 집사님은 이제 그런 생애 주기를 통해서 부정적인 면이 있고 또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고 또 거기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터닝 포인트가 됐죠. 그렇죠.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겠죠. 그렇죠. 주위에 보면은 다 술을 줍고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선배들이고 뭐 안에 뭐 얘기해 준 분들이 없으니까 진정한 멘토들을 못 만났죠. 그렇죠. 그래서 참 얼마나 수치스럽냐면은 금메달 따고도 체육대 1등하고도 단상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거야. 상 받으러 올라가는 것도. 뒤통수가 근질근질하고. 그 이제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굉장히 척도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네, 엄청 나가는 게 굉장히 막 부담스러운 거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거 뭐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어릴 때에 가졌던 자존감이 결여되거나 열등감이 생겼거나 이것이 혼합이 되면 성인이 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막 힘든 거지. 남 앞에서 뭐 하는 것이 이야기하고 끌어나가고 이런 부분도 특히 무슨 뭐 발표를 한다든가 할 때는 그 대면 기피증이 심한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실제로. 그 정도로 심한 현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 이제 집사님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죠. 이런 활동과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 들어왔으면은 뭐.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 안 그러면 집사님은 진짜, 그, 방탕과 방황 속에서 또 술, 알코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천국 계단을 밟고 올라가게끔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 이야기 치료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우리가 두 분의 또 스토리를 잘 들으면서 또 유튜브를 이제 앞으로 보는 분들도 아마 이런 대화를 들으면 공감을 할 거예요, 다. 왜?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 저분들만 이야기하냐? 내 얘기도 되네. 나도 그랬었는데. 근데 왜 나는 왜 지금도 주저앉아 있지? 왜 나는 혼자 꼭 숨기고 있지? 나도 이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내 성격도 바꿔야 되겠다. 또 나도 한번 이런 심리학이나 이런 것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제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또 깨닫게 되겠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형편상 목이 못 나오시지만 또 전 세계 어디나 또 이렇게 서현 교수의 심리치료
서영이 교수만 쳐도 다 나오잖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는 선교적인 또 치유적인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역에 헌신을 하고 또 영적인 치유, 심리 치유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접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또 그렇지 않으라 하더라도 말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만 자기의 스토리를 말을 하기 어렵고 왔다 그냥 가기를 하고 항상 그 문제를 품고 있다가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간접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그냥 의자에 앉아서 나 혼자 한번 내 문제를 막 말해봐야 되겠네 나도. 지난주에 강의가 그거 아닙니까? 예? 게스탈트 치료 중에서 이야기 치료 기법 중에 의자에 앉아서 자기 문제를 스스로 바라보고 눈을 감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자기 문제를 막 말하다 보면 그것이 치료하는 과정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깨닫게 되겠죠. 네. 모든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한 번에 딱 그것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영혼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는 다 과정이 있고 상처의 시간들이 길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는 시간도 일정한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우리 사례로 또 우리가 대화하면서 함께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내 삶을 마치 드라마처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첫째 나오잖아요. 네. 내 삶을 한번 이렇게 영화야. 내 인생은 참 무비 같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쓱 빠져나와서 내 삶을 내가 이렇게 한번 제3자 입장에서 돌아보셔요. 그러면 거기서 올라오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드라마의 절정은 무엇이었고, 갈등은 무엇이었고, 전환점은 뭐였고, 오늘의 내가 이때까지는 무엇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되새김질처럼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 누구나 삶에 얽힌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 그것들을 기억을 하고 회상을 하면서 삶의 어떤 그 전환점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또 스스로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굳이 꼭 누굴 만나서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대화를. 기도할 때 혼자 하죠. 그렇지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또 제가 지난번에 본의 아니게 화냈던 것도 제가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 형제와 이제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혼자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도 해보는 거야. 혼자 조용히 앉아서. 왜? 머리솔 하다 보면 잊어버려. 어떤 분은 그러다 또 잠드는 사람도 있어. 이러고 사다가 훈련이 안 되니까 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혼자 셀프 톨킹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스스로 셀프 톨킹을 해. 자꾸 말을 해. 그러면 말하면 더 입체감이 있고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걸 느끼게 돼요. 내가 이야기하면서도. 네. 예를 들어 제가 전에 영어를 공부할 때 어떤 방법 썼냐면 이게 이론적으로만 자꾸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예를 들어 명동에 나가서 청년 때에 미군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 제가 즐거워한 적이 있어요. 돈 안 들고 제일 영어를 아주 실용 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는 미군 GI들이 나오거든, 토요일 날이. 그러면 걔네들한테 커피 한 잔 줘주면서 Hi friend, it's my friend. How are you? You have any time available? So I'm gonna give you a cup of coffee.
right? 오케이. 뭐 할 일 없는 또 미군 지하애들이 나오면 또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방이었단 말이에요. 70년대. 지금은 뭐 다 카페라 그러지만. 거 가서 타임지를 내가 일본 하나 딱 들고 나와. 타임지를 늘 제가 읽으니까. 그래서 타임지를 내가 읽어볼 테니까 내 발음이 잘못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달라. 그래서 let me read. 그래서 Time Magazine Right. So if you listen what I'm saying, please correct what I'm speaking. 그럼 오케이 그래요. 그래 딱 얘기를 나는 신나게 막 읽어 이제. 그러면 걔도 한데 어떤 흑인 지하를 만나서 하루에 토요일에 얘는 말은 잘하는데 읽을 줄 몰라. 그러니까 뜻을 모르는 거예요. 뜻은 모르는데 들을 줄은 알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됐어 이제. 내가 강의하고 있는 거고 그 흑인 군인은 듣고 있는 형국이 돼서 뜻을 모르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야. 컨버세이션은 되는데 이 타임즈의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정치, 경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갖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frankly to say, 솔직히 말해서 I can't understand this contents you told to me. 이런 거. 당신이 지금 네가 이거 읽고 있는 네 내용을 내가 이해가 안 되네, 솔직히. 그래서 내 속으로 오늘 상대를 잘못 골랐구나. 그래서 내가 It's okay, I understand. I understand your background. 네 삶의 배경을 이해하니까 괜찮아. 근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것도 이해 못하냐 그럴 수도 없고. 이런 것처럼 사람은 자기 삶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넓게 하나의 숲처럼 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내 자신도 한 지엽적인 데에서 받은 그 상처, 부러진 가지만 붙잡고 왜 나는 그랬지? 예를 들어 집사님이 아까 나 어릴 때 형 공부 잘하는데 나는 그냥 꾸지람 받고 막 열등감 가지고 라고 하는 그 가지만 봐주면 안 된다는 거지. 김일학 집사라고 하는 나의 인생의 전체의 나무를 쳐다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우리가 상담도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야기 상담이란 그런 거예요. 목적이 뭐겠어요? 그 사람의 자긍심을 올려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대화하면서 아 그렇구나 해서 그것을 기분 좋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야기 치료의 어떤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 상담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진행되는 일이고 일어난 일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거구나 이제 보니까.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 내가 이곳에 앉아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이것이 뭐예요?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지. 또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돼. 나라고 하는 큰 그림을 봐야지 어떤 시절에 그 좋지 않았던 거라고 하는 그 가지는 부러지면 또 다른 가지가 잘 자라요. 그래서 가지치기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가지치기 왜 합니까? 얘는 둬봐야 얘 때문에 딴 애들도 못 살겠네. 그러면 얘는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면 잘 자라요. 나라고 하는 이 화초가 있으면 여기서 괜히 여기서 이렇게 막 영양가 없이 누렇게 변한 나뭇잎 하나 있다 합시다. 요즘은 단풍이 되니까 그런 나무가 많을 거예요. 보면 이제 곧 떨어질 것 같은 낙엽들 많잖아요. 그럼 때오래 떨어져. 내년 여름 되면 또 물창이 자라납니다. 이파리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괜히 끝까지 그 붙잡고 갈 필요 없다 이거야.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내가 버려야 될 그런 이파리 가지는 쳐서 가지치기를 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그림에서 굳이 뭐 이 가지가 병들었다고 내 마음에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들어. 여기 너무너무 좋은 열매와 가지가 있는데도 얘 하나만 가지고 난 괴로워 힘들어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립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를 확립을 해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내 내면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강건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포용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또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재와 과거를 회상하면서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그런 호프 스토리,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서 꼭 맞춰줘야 돼요. 상담의 마지막은. 참 그러셨군요. 여기 상처받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 이 이파리 하나 띄고 나면 여기서 또 새로운 좋은 이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고 옛날에 좋지 않았던 그 습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결단. 왜? 과거에 좋지 않았던 습관을 계속 붙잡고서 가면은 뭐가 되겠어요? 이런 몇 가지의 병든 이파리 때문에 나머지 건강한 내가 또 병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 치료를 통해서 목적을 가지는 거죠. 그냥 그래서요 저래서요 그렇군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대화할 때. 그렇죠? 대화는 1단계 대화, 2단계 대화, 3단계 대화, 4단계, 5단계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는 대화가 있는가 하면 되게 교회 나면 인사하는 대화로 끝나는 분들 많죠? 아유 뭐 평안하셨어요? 호호호호 하다가 또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는 분들. 그러면 교회 간의 관계를 깊이 못하죠. 2단계는 뭐예요? 안녕하세요 뿐 아니라 지난주에 참 수고 많으셨죠? 관심을 주는 것. 아유 뭘요 괜찮습니다. 뭐 다 주님 위해서 한 거죠. 뭐 그래도 하나님이 참 상급을 많이 주시겠네요. 천국에서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끌어주는 단계는 2단계. 3단계는 진짜 오늘 얼굴이 굉장히 표정이 밝아 보이시네요. 뭐 좋은 일 있었습니까? 적극적 관심을 표현해 주면서 관계를 맺는 것. 4단계는 뭐예요? 저는 뭐 저하고 좀 대화 좀 하실까요? 이건 깊은 대화를 원하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준 거지. 그래서 4단계는 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 역할을 하고 싶은 거지. 5단계는 뭐예요? 치료의 단계죠. 그래서 사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집사님하고한테는 좀 얘기하고 싶네요. 이런 단계가 되면 이제 성공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교회 나와서 누구나 그냥 뭐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봉사자 가는 건 누구나 해요. 특별한 의식과 목적을 두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굉장한 영향을, 좋은 영향을 받고 갈 수 있고 그분이 또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다리가 연결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듣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리 역할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나 혼자만 은혜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그 안에 상한 감정, 아픈 그런 그 과거들을, 상처들을 어떻게 또 대화를 통해 치료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려고 하고 공감해 주고 그러면서 그분이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치료, 이야기 치료의 그런 목적이 되고 또 그런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상담 시간을 통해서 오늘은 서로 자기 생애의 또 이야기들을 또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거기서 상처받은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또는 내가 궁금하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직면해서 해결하는 이러한 대화도 오늘 이야기 치료를 하는 동안에 나누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이야기 치료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대화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각동 산으로 강으로 들로 회당으로 다니시면서 죄인들과 대화를 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들의 영혼과 육체와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은 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문제를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훌륭한 그러한 상담 사역화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우리 심리치료 교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많은 상한 심령들이 이런 심리치료 교실의 강의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도움받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참여하고 또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심리치료 교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